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 오늘 고광철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정부는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 투자하는 개인에게 최대 40%의 소득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국민성장펀드에 3년 이상 장기 투자할 경우 납입금 2억 원 한도 안에서 배당 소득에는 9% 분리과세하고 투자 금액별로 10%에서 40%의 소득공제를 준다는 계획입니다. 해외 주식을 팔고 국내 주식을 사는 국내 시장 복귀 계좌의 경우에는 해외 주식을 다시 사면 세제 혜택을 줄이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와 프리랜서, 특수고용직, 플랫폼 노동자 등 약 870만 명에 달하는 권리박 노동자를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는 노동법 대개편을 추진합니다. 핵심은 이들을 우선 근로자로 추정하고 사업주가 이를 뒤집을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근로자로 인정하는 이른바 근로자 추정제를 도입하는 겁니다. 근로자로 인정되면 최저임금, 주 52시간 제도, 퇴직금, 주휴수당, 4대 보험 등 근로기준법상의 강행 규정이 일괄 적용됩니다. 국제통화기금 IMF는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3.3%, 한국 경제 성장률은 1.9%로 전망했습니다.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작년 10월 발표한 수치보다 0.2%포인트 높인 겁니다. IMF는 미국의 무역 정책이 세계 경제에 역풍으로 작용하지만 AI 투자가 이를 상쇄한다고 분석했습니다. 기업이 회사 돈으로 사들인 자기 회사 주식 자사주를 1년 내 의무적으로 소각토록 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법사위에 올라갑니다. 자사주 소각이 의무화되면 주식 수가 줄어 주가 상승의 동력이 될 거라는 기대감이 높은데요. 기업들은 경영권 보장 장치가 사라진다며 보완을 요구하고 있는데 자사주 의무 소각의 파장 이어지는 집중 진단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경제현장 오늘은 SBS BJ앱과 유튜브에서도 실시간 시청 가능합니다. SBS BJ앱을 다운받아 시청하면 더 많은 정보와 뉴스를 볼 수 있습니다. 네, 보통 국회에서 새로운 법을 만들거나 고치는데 2, 3년 걸리는데요. 상법 개정은 그야말로 빛의 속도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사의 충실 의무를 강화한 1차 상법 개정이 이루어진 것은 작년 7월 초, 그리고 불과 2달도 안 된 8월 말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한 2차 상법 개정안이 통과됐죠. 다시 5개월 만에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 처리가 임박했습니다. 투자자들은 반기고 기업들은 안달하는데요. 두 분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송재경 디멘전 투자자문 투자부문 대표, 전상경 한양대 파이낸스 경영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예고했던 자사주 의무 소각을 담은 3차 상법 개정안 처리가 지금 임박했습니다. 국회 법사위가 내일 심사할 것 같은데요. 시장에 지금 기대감이 좀 높은데 우선 시장 동향 먼저 살펴보고 상법 개정안 토론해 보겠습니다. 어제는 로봇주가 정시를 올렸는데 오늘은 조금 숨 고르는가 싶더니 시장이 조금 분위기가 다시 바뀌고 있네요. 송재경 대표님, 다시 강세로 돌아선 겁니까? 일단은 지금 우리나라가 지난 50년 역사상 네. 오늘이 드디어 오늘까지 만약에 올라서 끝난다면 13일 연속 상승하면서 역대 최장하고 이제 타이 동률을 이룹니다. 13거래일 연속 상승하게 된다 그런 얘기네요. 네. 그리고 상승 폭으로 따지면 율로 따지면은 그 같은 13일 동안 가장 높이 올라가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나라는 강세장, 작년에도 전 세계 압도적 1등이었는데 연초 이후에도 코스피는 또 여전히 압도적인 1등을 유지하고 있다. 네. 기분은 좋은데 이게 좀 너무 급한 거 아닌가라는 그러니까요. 개인적인 걱정은 좀 있고요. 네. 뭐 우리 속담에도 급히 먹은 밥이 목이 맨다 뭐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제 장의 색깔을 보면은 기존의 주도주 뭐 일부는 지금 살아 있지만 그거 말고 사실은 그 사이에 못 올랐던 뭐 지주사라든가 기타
국내 내수와 관련된 종목들 좀 소위 이제 올해 올드스탁에 가까운 이제 현재 테마에서 벗어 있는 종목들이 올라가면서 네. 이것도 일종의 이제 저 개인적으로 오늘 이 주제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이제 상법? 네. 최종 이제 상법 개정안 3차 개정안이 통과될 것에 대한 기대감이 네. 오늘 사실은 마이너스로 끝나는 게 제 생각에는 일반적으로 당연했던 건데 미국도 네. 빠지고 네. 그런데 오늘 이걸 플러스로 돌려 세운데 일정 부분은 네. 이런 기대감도 작용하지 않았냐 네.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 뭐 장이 끝나지 않고 장중이니까 장중에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만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는데요. 일부 업종, 특히 반도체나 치중했다가 뭐 이게 로봇 주 관심을 타고 현대그룹 이어서 이제 일부 내수 주식으로 이렇게 조금 여러 군데로 좀 확산되는 기운이 있다면 그건 나쁜 거는 아니겠죠. 한 업종에만 치중해서 오르는 거는 조금 문제가 오히려 있는 거니까. 맞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 투자자들 사이에서 온도차가 심했거든요. 예. 이제 소위 주도주들을 갖고 있었으면은 뭐 이보다 행복한 주식시장이 없었는데 네. 또 반면에 정 반대편에 있던 분들은 이 상대적 박탈감이 상당히 심했는데 네. 드디어 이제 아랫목이 따뜻해지니까 윗목도 이제 따뜻해지는 네. 온기가 이제 전반적으로 퍼지는 것 자체는 뭐 긍정적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시장의 상승 동력이 뭘까? 아무래도 AI 투자라든지 미국의 이제 금리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것이 환경이 조금 좋지만 이 국내 증시 친화적인 정책도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 제가 예고했지만 이 상법 개정안. 드디어 이제 세 번째 상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에 올라갑니다.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한다. 자사주를 갖고 있는 거 태워 없애라는 건데요. 이게 여러 가지 법안이 있지만 민주당 오기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이 아마 구체적이고 민주당의 대표 법안 같아요. 전상경 교수님 우선 자사주 소각 의무화한 3차 상법 개정안 내용을 조금 쉽게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어떤 내용인지. 예,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제 자사주를 소각하라 그 말이죠. 네. 그래서 이미 보유하고 있던 자사주는 1년 이내에 신규로 취득하는 자사주는 6개월 이내에 1년. 예, 1년 이내에 네. 소각을 하고 네. 기존에 이미 이제 과거에 자사주 매입을 해서 보유하고 갖고 있던 있는 거. 그 자사주는 6개월 이내에 이제 소각을 하라라는 그 말이고요. 6개월의 기간을 좀 주겠다. 예. 네. 그리고 지금까지는 이제 자사주 처분을 할 때 네. 사실은 이제 이 자사주는 시장에 내다 팔면 이제 새로운 주식이 되는 거죠. 시장에 내다 팔면. 예, 이론적으로나 회계적으로는 예. 이게 아무런 가치가 없는 즉 그 자사주 그 자체가 갖는 투표권도 없고 네. 또 의결권이 자사주에게 배당을 줄 수도 없고 네. 이렇게 이제 주식의 가장 주된 어떤 권리는 투표권과 배당을 받을 권리인데 네. 그 두 가지가 없으니 사실은 이론적으로는 종이 조각에 불과하지만 네. 그런데 지금까지 이제 그걸 시장에 다시 처분을 하면 그러면 또 신주처럼 똑같은 또 효과를 발휘한다 그 말이죠. 의결권이 살아나고 그렇죠. 그런 거죠. 예, 예. 네. 그런데 이제 그 처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규정이 좀 약했죠. 그래서 이사회 결의만으로 네. 쉽게 처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걸 이제 금지시키고 있고요. 예. 좀 더 신주 발행에 준하는 절차를 거쳐서 하라 이런 형태죠. 예. 즉 유상증자와 논리적으로는 똑같으니까 유상증자의 어떤 그 절차에 준하는 그런 형태로 처분을 하라라는 그 말이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법적 성격을 좀 명확화했어요. 즉 법적 성격이라는 게 예.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본질은 휴지 조각이고, 예. 그런데 회계적으로는 이게 우리가 이제 자기 자본 혹은 자본 총계 뭐 이런 이름을 적는 네. 그런 이름을 사용하는 우리가 ROE 계산할 때도 순이익을 자기 자본으로 나눈 게 이제 ROE다 ROE 인데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네. 그 ROE를 계산하는 자기 자본 규모에 네. 자사주는 이미 차감이 되어 있어요. 자사주를 매입할 때 매입할 때 차감이 되어 있는데 소각하기 전에도 그렇죠. 소각하기 전에도. 예. 그래서 이제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 그 자체를 사실은 권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우리가 지주회사 만들 때 인적 분할, 기업을 인적 분할할 때 자사주를 그 두 기업 중에 인적 분할로 네. 분리되는 두 기업 중에 주로 이제 그 투자회사에 즉 네. 지주사에 배정을 함으로써 도로 되살리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런 걸 이제 못하게 한다는 거죠. 네, 그런 것도 못하게 하고 또 교환사채 발행한다 그러면은 이 자사주를 담보로 해서 이제 그 자사주를 교환받을 수 있는 네. 그런 형태로 사채를 발행했는데 그런 것도 못하게 하는 그런 걸 명확히 했다라는 네, 그런 그러네요. 차이가 있습니다. 예, 지금은 그런 의미가 자사주를 있습니다.
살 수가 있는데 이제는 사면 반드시 1년 내 의무적으로 소각하고 기존에 갖고 있는 주식은 6개월의 유예 기간을 더 준다 그런 얘기인데요. 기업들은 지금 반대합니다. 자사주가 여러 가지 용도로 활용돼 왔고 자사주 취득의 목적, 동기도 좀 다 달랐는데 갑자기 일률적으로 이렇게 소각하라 그러면 기업 자본 운용의 어떤 유연성도 없어진다 이렇게 반대를 하는데 이런 재계의 불만에 대해서 정치권은 조금 귀를 기울이지 않고 지금 소각을 의무화하는 거죠. 예, 현재 현상만 보면은 그렇게 보이는 거고요. 예. 근데 일종의 약간은 이제 기업들이 자업자득인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업자득. 왜냐하면 이제 자본시장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이제 기업이 상장을 한다는 것은 내가 앞으로 투자를 계속해야 되는데 투자 자금을 좀 빌려주세요, 꿔주세요. 사실 이런 거지 않습니까? 예. 저한테 투자해 주세요. 이럴 때는 이제 뭐든지 다 할 것처럼 했다가 네. 당장 돈 받고 나면은 이제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 좀 달라지듯이 갑자기 이제 기존 소위 소액 투자자들이죠. 이제 네. 나머지 주주들한테는 상대적으로는 비우호적인 행동을 보였던 것들이 상당히 오래된 좀 관행이 좀 있거든요. 예. 그리고 이게 이제 교수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산술적으로 놓고 봐도 주식이라는 것 자체는 상당히 뭐라고 볼 수 있냐면 기본적으로 공급과 수요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렇죠. 근데 공급이라는 것은 이제 소위 많아지는 공급은 뭐가 있냐면 신규 상장을 한다거나 네. 기존 상장된 기업이 유상증자를 하다든가 네. 아니면 나 보너스 줄래 그러면서 주식 보너스를 주는 스탁옵션 같은 게 있거나 이것이 이제 소위 주식수가 늘어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공급이 늘어나는 거고요. 네, 반면에 이걸 역으로 되돌리는 게 있는데 예. 가장 큰 것이 자사주 소각입니다. 사실은. 없애는 거. 네, 근데 우리가 지금 서학개미들이 지금 미국 사실 불안불안하다 하는데도 여전히 열심히 엄청나게 가서 투자를 투자를 하고 하고 있지 있잖아요. 않습니까? 네. 왜냐하면 지난 14년간 엄청난 모습을 보여줬는데 예. 물론 M7 주도의 빅테크가 랠리를 펼친 것도 있지만 예. 미국 시장의 가장 큰 원동력, 상승의 원동력은 그러니까 순이익 증가율보다 주당 순이익 증가율, EPS 상승 속도가 더 높았거든요. 그 네. 얘기는 분모에 들어가는 소위 주식 수가 지속적으로 줄어왔다는 겁니다. 예. 좀 차트가 열려 있는데 제가 네. 준비해 왔는데 위로 올라가면은 순공급이 늘어나는 거고 예. 아래로 내려오면 순공급이 줄어드는 주식 수가 오히려 그러니까 소위 이제 공급이 역으로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예. 이 지난 14년간 지속적으로 미국은 오히려 주식 수가 줄어들어 왔다는 거죠. 예. 반면에 같은 기간 우리나라는 오히려 더 늘어왔거든요. 우린 늘어왔다. 그러니까 똑같은 돈을 벌어도 소위 나눠 먹는 소위 이제 같은 식탁 위에 숟가락을 올려놓는 게 우리는 숟가락이 계속 매년 좀씩 늘어났었고 예. 미국은 숟가락을 계속 빼왔기 때문에 EPS 증가율이 엄청 더 빨랐다. 결론적으로는 자사주 소각을 아까 워낙 그걸 좀 미리미리 좀 잘해줬으면 좋겠는데 네. 국내 기업들이 그걸 안 하다 보니까 거의 이제 강제로 하게 되는 지경이 좀 이런 거 아닌가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미국의 경우에는 이렇게 자사주 소각을 통해서 태워 없애서 공급을 줄이다 보니까 이제 주당 순이익이 증가율이 빨라서 주가가 올랐다 그러는데 일각에서는 그럼 자사주 소각만으로 과연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았을까? 긍정적 비례 관계가 있냐? 그렇지 않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 면에서 자사주 소각 의무화 곤란하다. 기업들의 좀 걱정도 생각해달라 그러는데 전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자사주 소각 의무화와 주가와 어떤 비례 관계. 예, 기본적으로 우리가 자사주 소각은 이제 자사주 매입과 같이 생각을 해야 돼요. 네. 자사주 매입을 했기에 이제 소각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방금 보신 그 글로벌 이제 기준으로는 네. 우리가 주식 수를 계산을 할 때 자본시장에서는 상장 주식 수로 합니다. 상장 주식 수라는 게 상장 주식. 예, number of shares outstanding이라고 네. 해요. 예. 상장되어 있는 주식 수. 네. 예, 그건 발행 주식 수하고 달라요. 발행 주식 수는 shares issued라고 하는데 issueden 그죠? 발행된 네. 총 발행 주식 수가 있고 네. 이제 자사주 매입을 한 것은 퇴장했다 그 말이죠. 주식 시장에서. 그래서 네. 그 주식 수를 빼요.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의 주식 수가 100만 주라고 할 때 예. 근데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20만 주를 이제 기업이 보유하고 있다. 네. 그러면은 글로벌 기준은 80만 주로 한다 그 말이죠. 주식 수를. 그래요? 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하면 좋은데 왜 우리는 그러면 글로벌 그런 어떤 스탠다드랄까 글로벌 관행과 어긋나는 맞지 않는 걸 유지하고 있죠?
저도 사실은 뭐 조사를 자세히 해보지는 않았는데 그 제가 쭉 한번 뒤져봤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증권사가 발행하는 뭐 시가총액을 계산할 때 주가 곱하기 주식 수지 않습니까? 예. 그 주식 수가 발행 주식 수로 모두 다 하고 있더라 그 말이죠. 아, 자사주 매입을 하더라도 예. 상장 주식 수는 그 자사주 수를 빼고 난 그 주식 수로 시가총액을 계산해야 되는데 네. 우리가 EPS 주당 순이익 계산할 때도 그러하고 네. 또 외국은 다 그렇게 하고 있고 네. 과거부터 계속 그렇게 해왔고 일본이 이제 조금 뭐 우리가 아마 일본 제대로 좀 본땄지 않았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예. 일본도 2002년부터 이제 그렇게 해요. 우리가 그 저 IFRS 그 저 회계 제도를 예. 도입을 하면서 다 이제 그것도 수정을 했어요. 예. 우리도 차제에 처음부터 그렇게 상장 주식수로 하면 많은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경우에는 지금 자사주도 이른바 발행 주식까지 똑같이 우리 시가총액으로 포함해서 계산하고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 시가총액이 좀 과대평가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선진국과 그렇습니다. 비교하면 우리가 이제 PER이라고 네. 왜 주가 수익비율. 우리가 가치 네. 가치 평가할 때 많이 활용하지 네. 않습니까? 이 시가총액에서 순이익을 순을 나누는 나누는 수치죠. 시가총액이 사실은 과대 계상되어 있다. 그 말이죠. PER도 좀 더 낮아지는 게 글로벌 스탠다드 기준으로 맞네요, 우리가. 글로벌 스탠다드로 하면 더 낮은 수치로 발표가 되어야 발표가 된다. 그 돼야 말이죠. 되는데 그렇죠. 그런 걸 평소에 좀 주장을 좀 많이 하시지 그랬어요. 왜 정부가 뭐 들은 척도 안 합니까? 아마 이게 우리가 한 어떤 제도를 만들 때 시행을 할 때 뭐 그래서부터 네. 어떤 지침이나 규정을 만들어서 하다 보니 네. 거기에 그냥 매몰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긴 듭니다. 네, 지금- 그래서 이제 그 자사주 매입 소각의 효과는 예. 사실은 어쩌면 자사주 매입 당시에 더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많아요. 아, 매입은 직접적으로 이건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소각은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본질상. 그래요? 예, 예. 이게 기존 지금 많은 인식과 정부 국회의원과 정부 관계들 생각과 지금 많은 다른 주장을 하고 계시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소각을 강제해버리면 네. 이제 정말 자사주 매입은 누가 할까? 우리가 애초에 지금 소각하니까 매입할 유인이 없다 그런 얘기죠? 아니죠, 예, 유사하죠. 이제 경영권 방어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이사회에서 결의해서 자사주 매입을 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지금은 매입을 할 때는 이걸 보유할 수 있을 거다라는 그런 기대하에 한 거죠. 이제 안 됩니다. 그런데 안 1년만. 되게 되면 네. 안 되게 되면 기업들이 매입을 할까? 지금 사실은 우리의 큰 효과는 주가 부양 효과는 매입 그 시점에 더 강하게 나타나는데 그 부분 이제 예. 우리 송재경 대표께도 물어봐야 되겠는데요. 이렇게 지금 자사주 자체를 글로벌 스탠다드로 볼 때 과연 우리 시가총액 계산하는 부분이 워낙 다르다는 부분은 조금 유의해서 좀 들어야 될 것 같고 우리 정부나 증권거래소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여튼 일반 투자자들은 보기에는 자사주 의무 소각하니까 지금 갖고 있는 자사주를 소각할 수밖에 없게 되잖아요. 법안이 통과되면. 그러면 지금 관행대로라면 그 주식수가 주니까 주당 순이익이 올라가서 주가도 올라갈 것이다. 그러니까 많은 투자자들이 그럼 자사주를 많이 갖고 있는 회사나 업종이 뭐지? 이런 궁금할 수밖에 없잖아요. 어디가 좀 많이 갖고 있어요? 말씀 주신 대로 보통 지금 가장 그 자사주 소각 의무화 얘기가 나온 이후로 다들 이제 조사를 많이 했을 거지 네. 않습니까? 많이들 알려져 있는데 네. 통상적으로는 증권사나 지주 회사들이 자사주가 좀 많이 있는 특히 지주사는 전환하면서들 생긴 이제 자사주들이 꽤 있었기 때문에 예. 그런 것들이 많고 증권사는 워낙 오래된 근데 오래된 또는 조금은 좀 작은 중소형사들 위주로 자사주를 좀 많이 보유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 대표적으로 뭐 부국증권 같은 데가 예. 지금 전체 그런 말씀 주셨던 그런 총 발행액 중에서 상당히 많은 43%가 자사주인 걸로 나타나고 있고요. 뭐 예. 1등은 인포바인이라는 일종의 이제 약간 시큐리티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거의 절반 이상 54%, 네. 뭐 일성 IS라는 데서 49%, 상당히 좀 오래된 기업들이 지금 네. 자사주를 상당히 좀 많이 들고 있는 것만은 분명한 것 같고요. 그런 다만 회사들이 그 자사주 많아서 소각 예상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까? 그럼? 맞습니다. 그래서 인포바이 같은 회사는 1년 사이에 거의 170%. 뭐 수익이 안 늘었는데도 많이 안 늘었는데 보면 아마 그 회사 보시면 지난 5년째 이익 매출 그대로입니다. 그냥 거의 채권에 가까운데 네. 좀 당연히 이제 이것을 소위 아까 제가 소위 숟가락 비율을 말씀드렸는데 이익은 똑같더라도 예. 거기에 나눠 가져야 먹어야 될 숟가락 수가 10개에서
8개로 지금 이런 회사는 5개로 주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나한테 돌아오는 이익이 2배로 느는 거지 않습니까? 예. 당연한 거기 때문에 네. 그렇고 사실은 이제 미국하고 우리하고 차이가 우리나라는 자사주 소각 자체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었거든요, 기업들이. 그러니까 주가 빠졌을 때 그냥 부양책으로 일부 샀다가 예. 어느 정도 좀 주가가 괜찮아지고 분위기 좀 좋아지면 다시 내다 파는 것이 일상화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 투자자들이나 애널리스트들은 그것을 감안해서 사실은 말씀드렸던 수정 EPS 계산할 때 넣고 계산을 그러니까 소위 수정된 EPS나 수정된 걸로 하고 MSCI 같은 그런 글로벌 스탠다드도 미국을 제한 다른 나라를 소위 그 계산을 할 때 네. 프리 플로트라는 것을 씁니다. 그러니까 소위 유동 주식수를 넣을 때 말씀드렸던 자사주나 예. 정부가 갖고 있는 정부 지분이나 아예 그러니까 꽉 묶여갖고 묶인 거는 도저히 거래가 안 될 제외하고. 것 같은 건 예. 제외하고 그거에 맞춰서 비중도 줄여갖고 지수를 만들기 때문에 사실은 어찌 보면 시장은 일정 부분 다 감안하고 그것을 처리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네, 무방할 이익이 것 들지 같습니다. 않아도 자사주가 많은 회사 지금 사례를 들어주셨는데 소각 의무화 예상으로 주가가 많이 올랐다. 그 자사주 매입하는 순간 주가 부양이 된다고 그러는데 우리 시청자 댓글은 자사주 매입해도 주가 부양 안 됩니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하시네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좀 예.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우리가 발표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이제 주당 순이익 EPS를 발표를 할 때 예. 발행 주식수 기준의 EPS로 발표를 이것도 한다 그 발행 말이에요. 주식수로. 그런데 그 EPS나 이런 것은 우리가 이제 가격하고 비추어서 그죠? 예. 퍼를 계산해서 밸류에이션에 많이 활용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처음부터 밸류에이션 척도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처음부터 상장 주식수로 발행 자사주로 주식이 뺀 아닌. 네. 그걸로 하자라는 그 말이에요. 예. 그리고 송 대표께서 아주 잘 말씀해 주셨는데 예. 우리도 지금 이제 지수를 계산할 때는 우리가 이제 지수 계산할 때 시가총액식이라고 해요. 마켓 밸류에 가중치를 둔. 예. 그래서 삼성전자가 시장 가치가 크니까 좀 더 가중치를 갖는 그런 형태로 계산을 할 때 이제 시가총액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네. 그거 할 때는 우리도 이제 유동주식수라고 해서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지수 계산할 때이고 우리가 가치 척도할 때는 아직도 잘못된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데 예. 지금 이제 저 자사주 통과가 그 된다면요? 강제 소각을 강제하는 이 개정안은 사실은 잘못된 예. 관행을 법적으로 강제하는 강제해서 제대로 맞추는 이런 좋은 점은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러기보다는 우리가 먼저 자발적으로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했으면 좋았는데 네. 예, 그래서 이제 지금이라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하면은 지금 법이 시행되기 전까지라도 가치 평가 그죠? 기준도 가치 평가 기준을 바꾸자 그 말이죠. 그런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법 시행 그렇습니다. 전이라도. 예, 그렇게 하면 그 아까 인포바인이나 이런 회사들은 이전에 예. 제대로 평가를 받았을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네요. 지금 이재명 정부 들어서 1차 상법 개정안이 작년 7월 초였어요. 2차 상법 개정안 대기업에 대한 집중 투표제 의무화한 게 8월 말. 그러면 이번에 이제 3차 상법 개정안이 이제 아마도 상당히 빠른 속도로 처리될 것 같은데 주식 시장에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1, 2차 때, 3차 때 좀 비교 어떻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영향은? 1차적으로 말씀 주신 대로 1, 2차 때의 그런 기대감 때문에 사실은 작년 상반기에 네. 상당히 그 지주사 중심으로 랠리를 한편 펼쳤었죠. 네. 근데 그때 기억하시겠지만 7월 이후에 그런 배당 분리과세나 이런 거와 관련해서 재경부 입장이 조금 후퇴된 내용이 나오면서 기억하시겠지만 맞아요. 그때 예. 막 아마 시장이 난리가 났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예, 후퇴한다 뭐 이러고. 후퇴한다 그래서. 예, 사실은 그래서 관련된 종목들은 그 이후로는 사실은 하반기에는 별 재미가 없었고요. 예. 그때부터는 기억하시겠지만 이제 반도체가 본격적으로 랠리를 AI 관련해서 펼쳤고 소위 조방원이라는 이런 데들이 또 난리를 펼쳤고 이제 올해 들어와서는 여기에 로봇과 네. 우주라는 테마까지 붙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을 끌고 가고 있는데 네. 이번 3차가 되면은 사실 이제 이런 거와는 별개로 작년 상반기 때 시장에서 기대 때문에 올라갔던 그런 관련된 그런 소위 저평가됐는데 뭔가 변화가 참 오랫동안 없었던 데들 네. 이들이 소위 정부의 이 법에 의해서 강제적으로라도 예. 친주주화 결국은 이제 자산 소각이겠죠. 이제 예. 이렇게 되면은 이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네. 아마 이번에 이것이
본격화되고 나면은 충분히 주가는 다시 랠리를 펼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전 교수님, 이 자사주가 많은 중소 중견기업들의 경우 특히 그랬는데 이제 경영권 방어 유지 수단으로 활용이 돼 왔는데 이게 이제 소각 의무화가 되면 그럴 수가 없다. 그러니까 뭐 자사주를 살 유인도 없다. 그러면서 기업들은 우리나라 경영권 보장 장치를 더 강화해 달라, 법적으로 정비해 달라 이런 요구를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의 주장은? 예, 이제 그 중소중견기업들은 예. 경영권 방어에 많은 신경을 쓰죠. 그래서 이제 지금 자사주 이 보유한 자사주, 예. 보유한 자사주가 의결권에 포함되지 않잖아, 그죠? 그렇죠. 예, 예를 들어 50% 지분을 20% 지분을 가졌는데 예. 그 기업이 자사주가 50%더라. 음. 그러면은 잘 생각해 보시면 그 50%만 투표할 수 있으니 예. 즉 100만 장이라고 할 때 그렇죠. 총 발행 주식수가 100만 장이라고 할 때 50만 장은 잠겨 있으니 자사주로 투표권도 네. 없고 예. 50만 장 중에 20%를 가진 거니까 네. 40%. 그렇죠. 100만 장 중에 20장을 가진 거니까 예. 20만 주를 가진 거니까 사실은 40%라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지분율에서는 문제가 없지만 예. 사실은 이게 왜 경영권 방어와 연관이 되냐 그러면 이 50만 주를 즉 100만 장 중에 자사주 50만 주를 우호 지분에게 넘기게 되면 예. 그러면 이 대주주는 사실은 70만 장의 투표권을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래서 과도한 어떤 투표권을 가지게 되죠. 예. 그래서 이걸 강제 소각을 시키면 예. 그러면은 좀 더 합리적인 형태의 그죠. 지분율은 그대로 이 비례적으로 모든 주주들이 다 정대되겠지만 네. 그런데 이 자사주 자체를 처분할 수 있는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이런 형태라면은 네. 아주 훌륭한 경영권 보호 장치가 되었겠죠. 예. 그런데 지금 이제 이걸 없애는 형태로 되니까 네. 그러면 사실은 경영권 보호 장치로 요구할 수 있는 그 제도들은 뭐 포이즌 필이니 예. 뭐 골든 패러슈트니 골든 쉐어니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차등 의결권 같은 거. 예, 차등 의결권 네. 그다음에 또 독약 규정 뭐 예. 이런 것들이 골든필. 네. 아주 나쁜 제도들이에요. 아, 이 경영권 방어 장치 나쁘다고요? 아주 오, 나쁘죠. 왜요? 어떤 형태냐 그러면 포이즌 필은 예. 처음부터 지분 취득을 못하게 해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우리 회사에서 네. 우리 회사에 대한 신규 주주가 갑자기 나타나서 신규로 20% 지분을 매입한 어떤 그 신규 네. 투자자가 나타났다. 그러면은 그 20% 신규 매입한 이 사람은 빼고 네. 기존 나머지 80% 주주들에게 네. 주주들에게 지금 현재 주가의 절반에 매입할 수 있는 권리, 즉 독약을 터뜨리는 네. 그런 형태의 그 효력을 발휘할 수 네. 있는 규정을 정관에 만들어 놓는다 그 말이에요. 네. 이건 그 경영권 경쟁 그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어요. 경영권 경쟁을 어렵게 만든다. 네. 아예 불가능하게 만들죠. 예. 예. 선진국들에서는 이런 제도를 통해서 뭐 신규 새로 설립된 기업들에게 대주주한테 조금 뭔가 이런 장치를 조금 인정해주는 제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것도 좀 잘못 알려진 겁니다. 이 글로벌 스탠더드가 아니에요. 미국에서도 각 주마다 주법이 있어서 예. 그 이걸 허용해주는 주가 몇 군데 있어요. 예. 모든 주가 다 허용해주는 게 아니에요. 예, 예. 이 기업의 아주 기업 경영자에게 친화적인 그런 그 주에서만 네. 허용을 해주고 있는 그런 제도들이고 그래서 지금 사실은 대체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방안들은 나쁜 제도들입니다. 아, 대체 경영권 방어 장치 예, 예. 기업들이 요구하는 그런 자사주 소각 의무화 대신에 요구하는 거는 예. 그러면 소각 의무화가 된다면 많은 기업들은 지금 그 특히 경제 단체 그걸 요구하고 있는데 무슨 다른 보완 장치라든지 기업들의 우려를 덜어줄 수 있는 또는 자사주를 취득하는 동기가 좀 다 각자 다를 텐데 필요한 경우에는 뭐 보유할 수 있게 한다든지 뭐 이런 어떤 보완책 같은 거는 뭐 없을까요? 일차적으로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글로벌 스탠다드에서 상당히 멀어져 있다라는 것이 지금 사실은 이제 이 법제정의 취지이기 때문에 예. 일단은 중도까지는 일단 끌고 온 다음에 사실은 아마도 다음에 예. 문제가 생기면 말씀 주셨던 것까지 도입에 대한 고민이 있을 것 같고요. 결국은 이것이 전문 경영이 경영 잘하는 게 낫냐, 네. 아니면은 오너 소위 이제 오너 경영이 더 낫냐, 이제 사실 이거의 근본적인 사실 논쟁이 지난 20, 30년간 지속돼 왔습니다. 근데 네. 거기에 대한 해답은 없지만 네.
우리나라는 이제 2, 3세 경영으로 넘어가면서 오너 경영의 문제점에 대한 고민이 많기 때문에 예.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는 전문 경영인들을 잘 견제할 수 있는 건 시장이라서 이 두 개를 맞추는 것이 이번 3법 개정안 1, 2, 3차의 포인트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덧붙이면 네. 예를 들어서 일정 수준까지는 사실은 50%, 40% 이렇게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는 것은 특이한 정말 자사주 케이스죠. 본래의 취지하고 상관없어요. 그렇죠. 특이한 예, 케이스거든요. 그냥 경영권을 네. 무조건 지키기 위한 거니까 예를 들어 10%라면은 10% 이상 넘는 거에 대해서는 강제 소각을 의무화하고 아하. 그다음 10% 이내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형태로 활용할 수 있게끔 우리가 기업이 자본 조달 기업에도 수단으로도 조금 숨통을 좋은 준다 거니까. 이거죠? 예, 그런 것도 한 가지 방법일 수가 있는데 예. 가능한지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그런 일률적으로 전부 소각이 아니라 뭔가 그렇습니다. 일정 비율까지는. 물론 이제 자사주를 보유할 수 있게 예외 규정은 조금 있습니다. 이번 법안에도 완전히 전부 소각하는 건 아니니까 기업들이 그게 좀 적용을 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마지막으로 자사주 소각 이런 법제화를 앞두고 지금 코스피가 만약에 오늘 거래일까지 오르면 13거래일 연속 오르는데 지금 주가 수익 비율, 주가 순자산 비율 이런 것들을 보면은 좀 과도하다는 말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은 좀 충분하게 제대로 같이 지금 가격을 평가받고 있는 상황이라 봐야 됩니까? 좀 너무 빨리 올라서 다들 이거 과열 아니냐 걱정하는데요. 기술적으로는 과열이 맞지만 네. 소위 가치 평가, 밸류에이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이익 개선 속도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익 반도체 개선. 중심으로 올해도 작년 대비 50% 이상 이익 성장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PER이 3년 평균 수준으로 다시 내려갔어요. 사실은 네. PBR도 좀 올라갔다 하지만 네. 글로벌 스탠다드로 다른 나라 비교해 보면 여전히 저평가돼 있기 때문에 네. 사실은 적어도 이제 숨고르기는 있을지언정 사실은 아직도 저평가의 매력 때문에 외국인들의 수급은 상당히 여전히 좋을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의 내용과 시장 동향까지 관련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송재현 디멘전 투자자문 투자부문 대표, 전상경 한양대 파이낸스 경영학과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정부 대책에도 집값은 멈추지 않고 오릅니다. 오늘 집값이 제일 싸다. 늦게 살수록 지각비를 내야 한다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집 살 돈은 부족하고 집값은 계속 오르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인데 추가 공급 대책은 소식이 없고 보유세와 양도세 강화 얘기가 나오고 있죠. 최상욱 커넥티드 그라운드 대표 모시고 부동산 얘기 좀 더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최상욱입니다. 자, 이 주식시장 지금 코스피 5천이 눈앞입니다. 자금을 부동산에서 증시로 옮기겠다, 뭐 생산자금으로 옮기겠다고 해서 자금이 많이 증시로 가고 있는데 부동산은 또 왜 오르죠? 부동산은 돈이 빠지질 않나요? 증시로 자금이 가고 있긴 한데요. 부동산에서 증시로 가고 있는 건 아니고 네. 예금에서 증시로 가고 있습니다. 아, 예금에서? 그래서 네. 우대은행 기준으로 보면은 보름 만에 요구별 예금에서 27조 원 정도 빠질 정도로 평년에 거의 4-5배 빠른 속도로 돈이 빠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증시로는 가고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부동산은 작년 11호 대책 나온 이후에 거래 규모는 전체적으로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 주간 동향조사에서 나오는 그런 전반적인 가격 상승세는 서울이 여전히 주간 0.2% 정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0.2%는 희석하면은 연율화로 복리 10%가 넘는 그런 지수 상승을 갖고 오는 거니까 저희가 통상 0.1 넘으면 높다고 하거든요. 근데 서울 전체가 0.2고 그리고 경기도도 지금 0.1대를 계속 찍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서울과 경기권의 이제 강세 기조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뭐 인천이라든가 부산을 포함한 지방광역시는 0.04, 0.03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네.
온기가 광역시로는 퍼지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네, 서울 위주로 그리고 수도권 일부 지역 위주로 지금 집값이 이렇게 많이 오르고 있는데 여전히 뭐라 그럴 겁니까? 자산 가격이 그냥 오르고 공급에 대한 불안감, 집값은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는 막연한 심리 이런 것이 작용한 겁니까 그러면? 지금 시장이 그 강세를 보이는 지역들을 보면은 예. 작년까지만 해도 네. 소위 서울의 5분위라고 하는 가장 비싼 가격을 저희가 5개 분위로 쪼갰을 때 네. 서초, 강남, 송파, 용산 같은 데를 5분위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작년까지는 22년부터 24, 5년까지는 5분위가 제일 강세였는데 현재는 서울 5분위 지역이 그만큼 강세는 아닙니다. 주간 0.2를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11호 대책과 그 이후의 전반적인 상황을 보면은 오히려 매매가 기준으로 15억 원 이하인 주택들 중에서 소위 그 서울 통근 통합권이 할 수 있는 경기도 도시들이 좀 강세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광명은 뭐 당연하고 예. 이제 성남 분당 같은 경우에 재건축 호재가 있지만 판교 예. 성남 분당 용인 수지 광명 하남 이런 지역들이 이제 경기 동남권 지역이 상당한 강세를 띠고 있고 서울에서도 예. 강동이라든가 이런 지역들이 다른 지역보다 굉장히 우세하거든요. 마포를 네. 포함해서. 그래서 지금은 이제 과거처럼 서초 강남이 주도하는 그런 초고가 랠리의 그런 분위기보다는 예. 이제 어느 정도는 그래도 접근 가능한 주택 가격 군 중에서 네. 구매력이 있거나 대출이 나오는 이런 거를 통해서 사는 좀 실수요 마켓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대출 규제도 강하니까 돈을 많이 빌릴 수 없으니까 조금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집들이 좀 많이 오른다 이렇게 봐야 되겠는데 네. 아까 토지거래 허가제로 거래가 좀 줄었다 그러는데 뭐 다시 12월 또 최근 예를 들어서 좀 오른다는 소식도 있는데 조금 많이 늘어나요? 실제? 10월 서울시 아파트 매매 거래가 거의 9천 건까지 갔다가 예. 11월에 3천 건대로 내려왔다가 12월에는 4천 건대로 올라왔기 때문에 네. 이제 매매 거래량이 좀 더 회복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요. 네. 근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거래가 잘 될 때는 월에서 8천에서 1만 건 정도 거래되고 네. 거래가 위축될 때는 이제 4천 건 정도로 내려가거든요. 아. 그래서 지금이 기저가 낮아서 좀 12월이 올라온 그런 효과는 있기는 하지만은 어쨌든 대책 전보다는 그 거래량이 많이 감소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네요. 아까 전반적으로 이제 경기 일부 지역의 집값 상승 지역을 좀 말씀해 주셨는데 주간 아파트 동향을 보니까 최근 용인 수지구가 작년 11월 첫째 주부터 집값 상승률 1위더라고요. 뭐 특별한 어떤 이슈가 있습니까? 수지도 사실 토지거래 허가 구역입니다. 그 11호 대책에서 경기도 12개 지역을 지적을 할 때 용인 수지를 포함해가지고 토호제를 지정을 했는데요. 네. 요즘에 그 주식시장에서 제일 화두인 기업들이 소위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그런 반도체, 기업인데, 그렇죠. 네,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 인센티브 시스템이 그 삼성전자처럼 연봉의 몇 %인 PS, PI 이런 방식이 아니고 예. 전사 영업이익의 10%를 직원 수로 나눠 가지고 주다 보니까 좀 영업이익이 급증하고 있는데. 하이닉스 4분기 실적은 1월 29일에 나오는데요. 예. 지금 이제 삼성전자가 4분기 실적에서 영업이익 20조를 냈기 때문에 예. 하이닉스도 그 정도 낼 걸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이닉스가 네, 그런데 그래서 작년을 정리해 보면은 하이닉스는 약 한 45에서 50조 정도 벌었을 것 같은데 네. 그거를 3만 명으로 나누고 영업이익 10%를 인센을 준다 그러면은 이제 4.5조 원을 3만으로 나누면 1인당 1억 5천만 원 정도가 되고요. 평균 1억 5천. 네, 1인당. 올해 하이닉스 실적은 애널리스트마다 추정이 다르지만 네. 제일 높은 추정은 오늘 나왔는데 128조 원 나왔거든요. 128조 최대. 한 120조 한다고 치면은 12조를 나눠 갖는 거고 그러면 3만 명이 나눠 가지면 4억씩 나눠 갖게 되는 거고요. 평균 4억 1인당. 네. 그리고 내년에 하이닉스 실적 전망은 또 다 다르긴 하지만 보통 다 140, 150조 하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또 이것도 나누게 되면은 한 4.5에서 5억이 되기 때문에 현재 하이닉스라는 회사를 다니는 그 직원들의 3년 누적 인센티브가 거의 한 8억에서 10억 정도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이 경기 이천이라든가 청주 팹이 하이닉스가 있는데 예. 이천과 청주 팹에 이제 통근 통학을 하는 그 셔틀버스들이 있는 그런 단지들을 중심으로 좀 세게 오르고 있는데 그런 지역들이 경기 동남권에 전방위적으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하이닉스 공장에 통근할 수 있는 거리. 네, 그런 거죠? 거기 이제 셔틀이 다니는 거리. 그러니까 서울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저희가 역세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역세권 신축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경기도는 그런 역세권 없고
서울로 봤을 때는 저희가 통근통학을 하는 지역은 강남인데 강남을 기준으로 얼마나 많이 걸리냐라고 봤을 때 네. 경기권에서 가장 지금 구매력 있는 집단인 그 이천과 청주 팹을 가는 회사의 셔틀버스 노선은 마치 지하철 노선이랑 비슷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전면 배치된 것이 서울의 강동구부터 시작해서 예. 강동, 광진, 그다음에 잠실까지 쭉 오는 그 대치동 단이 끼고 예. 여기서 동남부를 다 훑으면서 내려가는데 그 지역들이 일제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지금 아까 하이닉스 뭐 잠깐 하이닉스 영향권에 있는 지역들이 지금 다 집값이 오른다는 얘기인데 하이닉스 영업이익 전망치가 올해도 더 커지고 올해 한 100에서 120조 사이고 내년까지 내년은- 네네. 커진다면. 맞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그 HBM까지는 다 이미 작년 9월에 3분기 실적 발표 때 26년 거 다 솔드아웃 됐다고 얘기했고 예. 올해 건 다 팔았고 예. 지금은 내년 거를 팔고 있는데 네. 내년 상반기도 사실 거의 다 팔렸다는 이제 말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래서 작년과 올해와 내년 3년 정도의 실적과 인세는 거의 어느 정도는 확정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SK 하이닉스의 주가 수익 비율이라든지 주가 순자산 비율 이런 걸 보면은 앞으로 이익이 이렇게 빨리 늘어나기 때문에 주가 상승 더 여지는 더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이거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갑자기 돌았습니다만. 아, 그 업사이드 포텐셜요. 네. 하이닉스는 원래는 그 주당 순자산인 PBR로 보는 기업이었는데 네. 그래서 PBR로 0.8에서 2배를 왔다 갔다 했던 기업인데 현재 PBR 기준으로 보면은 하이닉스 시총이 이제 2배로 훨씬 넘기 때문에 PBR로 봤던 관점에서는 꼭지에 도달했지만 네. 이제 이 회사는 이제 주문 제작 방식으로 TSMC처럼 아. 이제 주문 제작 방식을 하는 메모리를 좀 스페셜티 제품으로 바꿔나가고 있는 그런 과정이 있으니까 네. 이제 시장에 있는 소위 톱티어 애널리스트들이 바라보는 관점은 이 회사가 PBR로 봐지는 회사는 아니고 PER로 봐야 되는 회사고 PER로. 그런 네. 맥락으로 보면은 예. 지금 현재 PER로 보더라도 8배, 9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예. 업사이드가 2배 정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업사이드 2배 이상 본다. 아, 정말 이게 주식 시장은 지금 뛰고 있는데 부동산에 있는 분들, 집을 살려고 하는 분들은 정말 지금 시장에서 집값이 계속 오르니까 살 수도 없고 또 뭐 팔기도 좀 그렇고. 지금 종합적으로는 이제 하이닉스라는 소수의 회사는 굉장히 우호적이지만 전체적으로 보면은 네. 작년 우리나라 시중은행 전체 은행의 대출이 12월 달에 마이너스 1조 5천억으로 대출이 감소를 했고요. 예. 그리고 올해의 그 은행업의 전체적인 골자를 보면은 예. 저희가 은행의 일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기업금융이고 하나는 그 가계금융이 가계금융이죠. 있습니다. 네. 그런데 현재 시중은행이라고 하는 5대 은행은 다 가계금융 중심으로 큰 은행들이고 기업금융은 기업은행과 산업은행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97년 IMF 전에는 모든 시중은행들이 기업금융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당시 부채 비율 900%짜리 회사도 나왔고 이러다가 IMF 때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소매금융, 가계금융이 열리게 된 건데 네. 현 이재명 정부에서는 이제 은행들로 하여금 성장 펀드로 돈을 넣도록 하고 대출 금융을 하지 말라는 거기 때문에 가계금융보다는 이제 기업금융을 더 하라.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 이후부터 일어날 향후 5년간의 변화는 주담대 같은 그런 부분에서는 금리 상승이라든가 예. 대출 금리가 올라가고 이제 문턱을 높이는 그런 효과가 많이 발생을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대출 증가율도 작년에 2.3%로 끝났습니다. 대출 증가율이. 네. 올해도 2%대 정도로 대출 증분을 억제하면서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으로 가는 유동성을 막으려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예. 아까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렇게 할 것 같은데 다만 미시적으로는 그런 소수의 몇몇 회사가 엄청난 그런 유동성을 이제 직원들에게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이 그 실제 거주하는 지역의 주택 가격 올리는데 영향을 주고 있어가지고 네. 서울의 초고가나 뭐 오분위 가격이 강세였던 작년과는 달리 이제 실제로 그냥 통근통화권 내에 있는 그런 주택들이 올라가는 거니까 현재는 그래서 과열이긴 하지만은 어느 정도는 실수요에 기반한 그런 장세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은행 대출, 특히 가계 대출이 상대적으로 증가율이 워낙 둔화될 것이기 때문에 이제 전반적으로 실수요가 뒷받침된 특히 SK 하이닉스 이 바운더리 경영권 내에서 집값이 오른다. 지금 부동산에는 또 하나 이슈가 세금입니다. 네. 지금 양도소득세 중과세가 지금 5월 8일 날 끝나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지금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아요. 중과 유예를 연장할 건지 말 건지. 지금 시장을 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어떻게 부분은 할까요? 이제 김용범 정책실장이 그 언론과 인터뷰를 할 때 그 양도소득세 중과에 대해서는 2월과 3월 중에 정부안을 낼 거라고 일단 발언을 했는데요. 예. 그런데 올해 2026년 경제성장 전략이라고 60페이지짜리 보고서가 나왔을 때 보면은
그 보고서에서의 골자는 지방 주도 성장을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네. 서울 주도 성장하는데 지방을 키 맞추는 이런 레벨이 아니라 아예 그냥 성장축을 지방에 두겠다고 선포한 보고서인데요. 예. 지방 주도 성장을 할 건데 그때 필요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부동산 지방 소재의 부동산들에 대해서는 인구 감소 지역들, 인구 감소 관심 지역 전국에 93개가 있는데 이런 지역들은 양도세 중과도 적용하지 않고 네. 종부세도 비합산하겠다는 내용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네. 시장에서는 그걸 보고 예. 그렇다면은 5월 9일에는 이제 수도권의 양도세 중과 다시 시작을 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한다 왜냐하면 이거죠? 지방에 대해서는 안 하겠다고 하니까 네. 그럼 수도권에서는 다시 시작을 하겠구나라고 추측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런데 정확한 거는 2, 3월에 아. 그 세법과 관련한 정부의 그 계획이 나오면은 네.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중과 연장이 안 된다는 쪽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한다면 지금 팔아야 될 텐데 물건이 뭐 이렇게 특별히 더 그 다주택자 물건이 나오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지금은 토지거래 허가제로 다 묶여져 묶여 있으니까. 있고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제에 대해서도 그 정책실장의 의견을 밝힌 거는 연말까지는 무조건 한다는 거거든요. 아, 연말까지?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제를 연말까지 일단 다 해놓고 그렇다면은 매도를 할 때 결국은 현재는 실수요자들에게만 실수요자야 매도를 되니까.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실수요자들의 매도세를 봤을 때는 이제 소수기업 저희가 뭐 하이닉스만 얘기했지만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그런 회사도 전력기기 회사로 인센티브를 막 기본급에 1000%씩 주고 이러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런 회사는 분당이 있고 그러니까 작년에 전력기기 산업이라든가 예.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 주식 성과가 엄청나게 좋았던 기업들이 위치한 그 소재지 지역에 이제 실제 직장인들의 주거주택에 대해서는 이제 구매력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네요. 그렇지 않은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토어제상 좀 거래가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반기에는 지방선거 끝나고 나면은 보유세를 올릴 거라고 또 다들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인데 네. 지금 뭐 지방선거 전까지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겠지만 뭔가 시사하는 듯한 발언이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보유세, 네. 이 양도세에 대해서 좀 뭔가 이게 좀 비싼 주택에 대해서는 좀 세분화해서 세율을 더 올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네. 과거에 문재인 정부라든지 노무현 정부에서 세금으로 이런 걸 올려가지고는 집값이 안정이 안 됐다는 그런 교훈도 있는데 네. 어떻게 보세요, 이 부분? 세금으로 집을 잡겠다는 생각보다는 이제 공식적인 표현은 보유세를 소위 합리화를 하는 건데요. 네. 서울에 1, 2, 3, 4, 5분위 평균 가액을 보면 5분위는 30억이 넘지만 4분위는 20억이고 3분위는 15억, 그다음에 이제 2분위는 10억이 되고 1분위는 6억이 됩니다. 예. 근데 4분위, 5분위가 20억, 30억이 넘어가는데 그 구간에 대상하는 주택들에 대해서 보유세를 차등 적용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그리고 이걸 한다고 해서 거기를 정면으로 겨냥한 건 물론 이제 그렇게 보이는 건 맞지만 근본적으로 현재 서울 5분위가 강세였던 거는 지방 소멸의 분위기 속에서 돈들이 머니무브가 지방 투 서울로 온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이제 바꾸기 위해서 아예 지방 주도 성장하겠다고 하면서 성장 전략 계획도 바꿨는데 네. 그래서 시장에서는 아마 지방 선거를 보면서 이 정부가 지방 주도 성장하겠다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될지에 대한 가늠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네, 그런 게 선거 결과가 그래서 앞으로 부동산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줄 거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 동향 얘기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최상호 커넥티드 그라운드 대표였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사주를 의무적으로 없애는 3차 상법 개정안 국회 처리가 임박했습니다. 자사주는 주가를 부양하는 수단이면서 일부 경영자들이 경영권 유지용으로 활용하기도 했었죠. 자사주를 변칙적으로 활용한 관행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조장했다는 비판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경영권 방어 장치가 선진국처럼 보장되지 않은 현실을 감안하면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우려하는 기업들의 입장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상법 개정 거스를 수 없는 물결인데 기업의 우려도 덜어주는 게 필요합니다. SBS 비즈 경제 현장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